안녕하세요. 유난스러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쓰디 쓴 맛을 경험한 적이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스스로 사연을 보낼 만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각설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 소개로 만난 남편은 특별히 모난 부분 없이 수더분한 남자였어요. 연예인처럼 멋있고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담백한 매력에 끌려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며느리로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남편의 고집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은 겨우 식을 치를 수 있었지만 그 과정 중에는 정말 말 못할 고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로움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가 되자마자 작심한 듯 몽리를 부리셨죠. 틈만 나면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시집살이를 시키시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최대한 시어머니의 심술을 받아주려고 했어요. 성에 차지 않은 며느리를 보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도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네요. 제게 날을 세우는 시어머님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독한 시집살이의 강도는 세져만 가고 절 괴롭히려는 꼬투리도 다양해지는 겁니다. 네,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지치고 힘들죠. 시어머니가 절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어색함만 가득했고 서로를 향하는 말끝은 날카롭기만 했어요. 은세 너는 우리 집안 첫째 며느리인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네? 아니 어머니,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한 걸 내가 일일이 말하기 시작하면 밤에 새워도 모자라지 않겠니? 너 엊그제가 무슨 날인지 잊었어. 엊그제요? 엊그제가 무슨 날이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도 아닌데. 이거 봐라 이거 봐. 내가 이러니 널 안 잡게 생겼어? 엊그제가 바로 네 시어머니 제사였어.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니? 네? 시할머니요. 그러니까 현수 씨 할머님 말씀이세요? 현수 씨 할머님이면 현수 씨가 6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얼굴도 한 번 뵌 적 없는 그분 제삿날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현수 씨도 할머니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던데요?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오래전에 돌아가시면 네 시조모 아니니? 그리고 집안 경조사는 뭐가 있는지 며느리가 미리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럼 어머님은 엊그제 시할머님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응? 그건 아닌데. 제사를 지낸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추모를 했지. 아니 어머니, 지내지도 않는 제사를 왜 저한테 챙기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건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억지긴 뭐가 억지야. 난 제자녀까지는 시어머니 제사에 절에 가서 다 챙겼다. 너 부유국 한번 드리려면 돈이 얼만지 아니? 시할머님은 어머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니까 어머니가 챙기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꼭 챙길게요. 뭐야, 지금 나보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는 그만 쓰세요. 제가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머니 먹이장 더 이상 안 받아줄 거라고요. 혈압도 좋지 않으시면서 괜한 헛심 쓰지 마시라고요. 아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매번 시애미를 이겨먹으려고만 하니 내가 복장이 터져서 죽겠다 죽겠어. 저와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전 또 그 트집에 트집을 잡죠.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는 건 아니에요. 절 건드리지만 않으면 저도 시어머니한테 할 도리는 다 했다고요. 전 그저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생떼를 받아주기 싫다는 거였죠. 저와 시어머니의 첨예한 대립에 애먼 가족들만 애를 태웠습니다. 남편도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 엄마가 억지를 쓴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에 크게 만류하지 못했죠. 시아버님 역시 며느리 좀 그만 잡으라고 하셨다지만 원래 시어머니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시던 시아버님의 말씀이 먹힐 리는 만무했습니다. 사실 전 시어머니의 부당한 시집살이가 시작될 때부터 여차하면 이혼을 해버리겠다는 각오도 한 상태였어요. 잘못된 결혼이 한 번뿐인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남동생은 아주 못된 여자를 만난 이후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경험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저 또한 사람 때문에 힘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순순히 주도권을 내주기 싫었던 겁니다.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 내내 고달프게 될 게 뻔했거든요. 남편과 갈라서면 갈라섰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집도 보통이 넘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제 길을 꺾어놓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더라고요. 예은세야, 내일 너 쉬지? 별일 없으면 시간 좀 내거라. 시간이요? 왜요? 어디 가시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정원의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어. 네 시아버지는 정리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고 네 시동생은 일하느라 바빠서 주말도 없잖니. 그렇다고 저렇게 계속 내버려둘 수도 없고 나랑 같이 잔디 좀 깎자. 네? 그러니까 잔디 깎는 일 때문에 저보고 충족까지 내려오란 말씀이세요. 왜? 싫으냐? 또 시애미와리 기등으로도 안 들려? 직장인이면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직장인한테 잔디 깎으러 내려오라는 건 너무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 부모가 잡초 속에 파묻혀 죽어도 넌 아무 상관없다는 거냐? 사람 쓰면 되시잖아요. 요새는 사람 부르면 정원 관리하는 분들이 오셔서 쓱싹 해주신다고요. 제가 그 비용은 보내드릴 테니까 괜한 억지는 그만 쓰세요. 시댁은 500평이 넘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평수도 평수지만 대지 면적이 넓어서 정원이 거의 숲이나 다름없었죠. 때문에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정원 잔디를 깎느라 땀을 뻘뻘 흘려야만 했어요. 사실 시부모님 두 분만 살기엔 집이 너무 컸습니다. 방이 6개에다가 화장실이 3개나 되는 시댁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그 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존심 때문이었네요. 원래 시댁은 나름 어깨에 힘주고 다닐 만한 부자였거든요. 시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해서 큰 둘을 모으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남편의 유년 시절은 부족함 없이 차고 넘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만 되는 거겠습니까? 시아버님의 사업은 어떤 이유로 크게 망해버렸고 그동안 쌓아뒀던 재산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재산이 바로 시댁의 대저택이었던 겁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시댁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을 만한 여력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는 집만큼은 절대 처분할 수 없다며 버티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에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나 다름없던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부자였던 사람이 평범한 환경으로 내몰린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자존심 때문에 제가 부당한 시집살이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시댁의 사업 실패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다가 가족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극복했는데 시어머니 혼자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저도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얻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 며느리지만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고 시어머니와 좋아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제 진심이 모색할 만큼 시어머니와 정말 크게 틀어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친정엄마가 보내준 갓김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수에 사는 친정엄마는 해마다 갓김치를 보내주시곤 했는데요. 가깝게 사는 시댁과 나눠 먹으라고 또 갓김치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갓김치를 가져다 드릴 겸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죠. 하지만 아직도 제게 꽁에 있던 시어머니는 딱딱한 표정을 풀지 않으셨어요. 늘 그랬듯 또 저러다 마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친정엄마가 갓김치를 보내주셨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식탁 위에다 김치를 풀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인삼을 팍 쓰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휴 냄새. 왜 사부인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다니? 누가 갓김치 좋아한대. 당장 가져가라. 냄새나고 뻣뻣한 김치를 누가 좋아한다고. 네?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 드시라고 입으로 보내주신 건데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갓김치 잘 드셨잖아요. 작년에는 사부인 체면 때문에 일부러 먹은 거고 나 원래 갓김치 싫어해. 먹지 않는 걸 싫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니?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죽겠는데 내가 여수에 있는 네 엄마 눈치까지 살펴야 돼? 뭐라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알았어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이 김치 제가 다 먹을게요. 넌 어디다 대고 시애미한테 눈을 보라리냐? 이깟 김치 때문에 시애미를 노려보는 며느리가 이 세상에 어딨어. 너 정말 시애미를 지나가는 동개처럼 보는구나. 흥분한 시어머니는 막말에 뱉으면서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을 바닥에 내던져버리는 겁니다. 친정엄마가 정성스럽게 싼 김치가 사방으로 튀면서 엉망이 되어버렸죠. 놀란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려보지만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김치통이었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괜한 억지도 모자라서 이런 몰상식한 행동까지 하는 시어머니와는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절 향해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쳐댔습니다. 저는 일이 왜 이렇게까지 번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서로 오랫동안 얼굴을 보고 지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툭탁대더라도 또 며칠 뒤에 안부 전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친정엄마가 보내준 김치통을 제 앞에서 엎어버린 건 선을 넘으신 행동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행동으로 그동안 제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제게 마음을 열고 절 좋아하게 될 거란 믿음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절 위로하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미안해. 엄마가 요새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심술이 더 심해지시는 것 같네.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아니,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니 저러시는 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날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으시다면 나도 어머니 며느리 안 할래. 당신 그냥 나랑 이혼하자. 응? 뭐? 아니 은서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면 어떡해. 쉽게 꺼내는 거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어떤 시금을 당하고 살았는지 당신이 옆에서 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내가 엄마랑 얘기 좀 다시 해볼게. 엄마가 이번엔 좀 심했던 거 나도 알아. 내가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남편은 성질을 부리는 저를 어떻게든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비단 시어머니의 심술보가 남편 잘못은 아니었지만 당시 제 마음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며칠쯤 흘렀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볼멘 소리로 사과 아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김치통 엎어버린 건 미안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솔직히 싫지만 나도 사부인 갓김치 좋아해. 그런데 네가 하도 밉게 구니까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오잖니. 그러게 넌 왜 자꾸 시애미 속을 걷니? 시비를 거는 건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 후부터 계속 딴청만 거셨어요. 그건 어머니도 인정하시죠? 저도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어봐라. 내가 왜 널 예뻐하지 않겠어? 아니요. 어머니 말을 잘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저를 어떻게든 기죽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걸 제가 몰라요. 전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진짜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휴, 누가 뭐라니? 나도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암튼 나 정말 큰맘 먹고 사과했다. 그러니 현수랑 이혼이니 어쩌니 이상한 소리 마라. 그렇게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사과로 김치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를 했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항상 아슬아슬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이어서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는데요. 직장을 다니며 따로 살던 시동생이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모두 모인 김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실은 얼마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 아니, 그럼 너 사귀는 아가씨가 있단 거냐? 네,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 만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 아휴, 그거 참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 우리 정태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천만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인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 아유,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좋지. 그런데 공무원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 무슨 공무원인데? 네. 아, 검사요. 뭐, 검사? 아니, 그러니까 뭘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검찰청의 검사? 네, 맞아요. 법 집행하는 검사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웬일이라니.
네가 정말 검사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요. 어머머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우리 아들 놈이 검사 아가씨 만나다니. 아이고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어. 시동생이 연애를 하고 있고 그 연애 상대가 검사라는 사실에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해하든 말든 어깨춤을 참지 못하셨죠. 혼기가 꽉 찬 시동생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었지만 제 마음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며느리였는데 검사 출신 동서는 저와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되는 상황이었죠. 겉으로는 축하한다며 방긋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고 있었네요. 절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굳은 제 표정을 즐기는 것 같은 시어머니도 정말 얄미웠고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아직 얼굴도 못 본 예비동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하시더군요. 정태가 만난다는 그 검사 아가씨 있잖냐? 정태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유능한 검사라고 하더라. 굵직굵직한 사건도 여럿 맡아서 해결했다나? 윗사람한테도 인정해받아가지고 출세길이 아주 뻥뻥 뚫렸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곤 참이 다 안 오더라니까. 그런 아가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안 그래?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머니, 도련님이랑 그 아가씨 아직 만나고 있는 단계라면서요. 그런데 요즘 너무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도련님이랑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뭐? 아주 악담을 해라 악담을 해. 왜? 네 시동생 헤어지게 해달라고 전화수라도 떠놓고 기도라도 드리지 그러냐? 형수라는 애가 홍기가 꽉 찬 시동생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야지. 어쩜 그런 말을 해?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남녀 사이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거죠 뭐. 하여간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어라. 고정타겟이리.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만난다는 검사 여자친구가 무조건 며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아니, 반드시 며느리로 들여야겠다고 다짐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 덕에 저도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안 그런 척했지만 사실 저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검사 동서라니 상상만 해도 기가 죽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노골적으로 절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압박감은 점점 더해져만 갔네요. 이 일에서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네 동서된 아가씨를 좀 봐라. 유능한 검사로 이름도 남기고 출세길도 훤하지 않니? 그렇지 않으면 너처럼 평생 평범한 직장 다니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마는 거지. 네? 허송세월이요?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 그래요. 평범한 직장인이 뭐가 어때서요. 어머니 눈에는 검사 같은 사람들만 훌륭하게 보이세요? 왜? 질투는 아니. 부러우면 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럼 나한테 예쁨도 받고 좋았을 텐데. 네. 암튼 너 그 아가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형님이랍시고 눈치밥 줄 생각은 시호도 하지 말어라. 너랑은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이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런 시어머니의 억지에 말이 안 나오더군요. 속상한 마음은 둘째치고서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죠. 네, 귀한 둘째 며느리 보셔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천한 첫째 며느리는 찾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참네. 저거 또 돌아져서는 시애미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오냐, 누가 그럼 무서워해 줄 아냐. 어디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도련님이 검사 출신 여자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또 등을 돌리게 됐죠. 그 당시엔 도련님이랑 그 여자가 합해졌으면 좋겠다는 심보도 있었습니다. 왜 항상 저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신지 원망스러운 마음은 점점 번져만 갔네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기 때문일까요?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나선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가 차를 몰고 있었는데 잠시 하늘을 팔았다가 도로 하단을 보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중심을 잃은 차가 옆으로 전복돼 버렸고 조수석에 있던 남편이 꽤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다친 남편은 입원 치료를 해야 했고 당분간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절 몰아세우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 저 세상에 보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운전을 못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야단이야. 이제 어떡할래? 네 남편 허리 부심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떡할 거냐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두 대만 치료하고 재활하면 괜찮아질 거랬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허리병이 그렇게 쉽게 낫는 줄 알아? 남자가 허리를 다치면 평생 고생이라고. 아유, 집안에 여자 아내가 잘못 들어와서 기둥뿌리를 뽑는구나 뽑아. 시어머니의 그 받고 한탄에 변명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실수로 남편이 다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시댁에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어머니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네요. 그런데 그쯤 시동생이 만나고 있다는 검사 여자친구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이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 소식에 시어머니가 크게 반색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큰애야, 너 다음 주 주말에 일찍 건너오느라. 정태가 검사 아가씨를 데리고 인사 온다고 하잖니.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니까 늦지 말고 와야 한다. 아, 그래요? 그럼 도련님이랑 그 아가씨랑 진짜 결혼한대요?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인사하러 오는 것 아니겠어? 내가 뭘 했니? 내가 틀림없이 검사 며느리를 볼 거라 했지? 암튼 집안에 큰 경사가 났으니까 알량한 자존심 부리다가 괜히 초치지 말고 예비 동서한테 잘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시어머니의 당부가 못마땅했지만 남편의 사고 때문에 군소리 한번 하지 못했죠. 저는 예비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날짜에 맞춰 새벽 일찍부터 시댁에 가야만 했어요. 허리가 아픈 남편은 빼놓고 저 혼자 가게 됐는데 음식장만이다 뭐다 시어머니가 절 부려먹을 거란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작심을 했는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과해도 너무 과했지만 검사 며느리 맞이에 혼신을 다하는 시어머니의 결정에 토를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음식을 준비했네요. 그렇게 음식장만이 겨우 마무리가 될 무렵 시어머니가 뭔가 퍼뜩 생각이 났다는 듯이 제게 옹두망을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런, 내가 저걸 깜빡했네. 큰애야, 너 얼른 정원에 가서 잔디 좀 깎아라.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저렇게 지저분해서 어쩌니? 내가 진즉 정리한다는 게 깜빡했네. 시간 없으니까 얼른 나가봐. 네? 아니, 어머니. 저도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있는데 저 넓은 정원을 저 혼자 다 어떻게 정리해요? 잔디 깎는 기계 있잖아. 몇 번 쓱쓱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걸
뭘 또 기겁부터 하고 야단이니? 잔소리 말고 어서 깎으라고. 시어머니의 야단에 저는 정원에서 잔디를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꼭 참았어요. 시댁은 유달리 정원이 넓었는데요. 땡볕 아래서 저 혼자 그 넓고 넓은 잔디를 깎는데 설움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잔디를 깎느라 몇 시간을 씨름했는지 모를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마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불쑥 나오셔서는 이쪽을 더 깎아라, 저기 구석에 자란 잡초를 뽑아라 해가며 절 못살게 만드셨죠. 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겨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한 도련님의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 정원 잔디까지 깎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잔디 깎는 기계의 소음 때문에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도착한 줄도 모르고 잔디를 깎고 있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잔디를 깎고 있느라 모르고 있었으면 누군가는 제게 손님 도착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정원에서 잔디를 깎는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거실 안을 보고서야 손님이 도착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전 정원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거실 안에는 손님을 맞은 시댁 식구들이 하하호호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정말 기분이 거지 같았습니다. 마치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이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걸 간신히 참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동생이 제게 먼저 인사하더군요. 형수님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신 줄도 모르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이 인사는 무슨 인사? 쟤는 하던 일 마저 하고 들어오면 돼. 얘 큰애야. 아직 잔디 깎는 거 마무리 덜 됐지? 기왕 손 댄 김에 마무리 단단히 하고 들어오너라.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는 제게 그렇게 정 떨어지는 말을 하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잠던 화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였네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 이 집 음식 해주고 잔디 깎으러 온 사람이에요. 저도 엄연히 이 집안 큰 며느리잖아요. 예비동서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잔디나 깎고 있으라고요. 아니, 얘가 왜 또 큰 소리야? 누가 뭐래? 하던 일 마치고 들어오라는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리니.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련님 때문에 꼭 참고 있었는데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아무리 어머니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라지만 적어도 사람 대접은 해주셔야죠. 아이고, 얘가 정말. 너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이럴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고. 네, 안 그래도 그렇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안 가족은 되게 글렀으니까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도련님, 좋은 날에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네요.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그럼 못난 큰 며느리는 그만 사라져 드릴게요. 제가 울컥 화를 내고 돌아서랐는데 도련님 옆에선 검사 예비동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그 얼굴이 눈에 익은 겁니다. 그런데 예비동서도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퍼뜩 왜 그 여자가 아는 얼굴 같았는지 떠오르더라고요. 당신은...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아보자 그 여자는 앞이 시커매지더니 한급히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이 엉뚱한 상황에 예비로래님을 비롯해 시부모님도 크게 놀라셨어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급하게 나가는 거니? 그네 너 제 아는 사람이니? 왜 제가 네 얼굴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덜덜 떨더니 도망치는 거야? 형수님, 시은 씨 알아요. 시은 씨가 왜 저러는 거예요? 저는 이 기막힌 상황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도련님, 저 여자가 그래요. 자기가 검사라고. 네, 당연히 그렇죠. 4년차 검사라고. 혹시 도련님, 저 여자한테 돈 빌려줬어요? 네. 아니, 그걸 형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시사 관련해서 급히 쓸 일이 있다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계좌에 넣어뒀다가 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얼마나요? 언제 빌려준 건데요? 1억 8천 정도 돼요. 빌려준 지는 서너 달 됐고요. 그런데 왜요?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저 여자, 제 남동생한테 혼인빙자 사기를 쳤다가 깜빵 간 여자예요. 그때도 제 동생한테 병원 개원한다고 2억이나 뜯어갔다가 딱 걸렸다고요. 그땐 의사였는데 지금은 검사라고요. 도련님, 지금 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얼른 쫓아가봐요, 얼른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검찰청에서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이 뭔들 못하겠어요. 빨리 가서 저 여자 잡으라고요. 시동생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놀란 시어머니가 절 붙잡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사기꾼 꽃뱀이란 거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섭섭하게 했다고 일부러 깽판 넣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때문에 제 남동생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세요? 저 여자 사기 전과가 4범이나 되는 전문 사기꾼이라고요. 남동생 일 때문에 1년 반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그 사이 출소한 모양이네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그럼 우리 정태가 검사도 아닌 년한테 돈만 뜯겠단 말이야. 아유, 이를 어째. 시어머니는 풀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저 무식하기 짝이 없었네요. 저딴 며느리 보자고 저를 함부로 대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며느리 보신다고 절 그렇게 개무시하시더니 이게 뭐예요? 검사 며느리 대신 꽃뱀 며느리 보시게 생겼네요. 아무튼 귀한 둘째 며느님이랑 잘해보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남은 잔디는 어머님이 깎으시던지 마시던지 하시고요. 뭐야? 너 지금 누구 놀리니? 아유, 속 터져라. 아유, 속 터져. 저는 방바닥을 치는 시어머니를 두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어쩌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고 시동생을 속인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주랭랑을 쳐버린 거였죠. 그 여자는 지난 과거 의사를 사칭해 제 남동생에게 돈을 뜯은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빠르게 눈치를 채고 신고한 덕분에 겨우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재판에 넘겨져 죗값을 치러야 했고요. 그런 악연이 있는 여자를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예비검사 동서와 비교를 당해서 소가리를 했던 시간이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검사 며느리를 볼 줄 알고 절 그렇게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헛물만 킨 꼴이 돼버렸죠. 그 여자에게 1억 8천이라는 거금을 뜯긴 시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뒤쫓아갔지만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였고 그 뒤로는 연락도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시동생은 경찰에 그 여자를 신고했고 자기가 알던 그 여자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군요.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제 동생이나 남편 동생이나 두 집안에 줄초상을 일으켰네요. 시동생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그때라도 그 여자의 실체를 눈치챈 바람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시동생이 하는 얘기가 1억 8천 말고도 신혼집 명목으로 돈을 더 해주기로 약속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기꾼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시댁을 탈탈 털어먹을 작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알아봤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일과는 별개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전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소상하게 말하고 다시는 시댁 일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 또한 제 다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줬고 시어머니에게도 이제부터 큰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라고 말했다더군요. 그 이후부터 전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심술을 겪을 일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등 시댁과 관련된 일은 아예 신경을 끊고 살았네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사바 비스무리하게 문자를 보내신 적은 있지만 전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이상의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역시 절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크게 죄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충분히 만족하고 있네요. 때가 되면 혼자 시댁에 가는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제가 더 잘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남편 또한 크게 개의치 않고 있고요. 신동생에게 사기를 친 그 여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 말로는 수배 중이긴 한데 해외로 튀었는지 어쨌는지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요. 1억 8천을 날린 시동생은 크게 낙심했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털어버리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바람이라면 나중에 그 못된 여자가 잡혀서 시동생의 피해 금액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네요. 막상 제 이야기를 공개하려니까 조금은 창피한 마음이 들어요. 부디 애청자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